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스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이란으로 가겠습니다.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던 이란이 시위대 처형을 일단 연기를 하긴 했는데요. 3주째 이어오던 이란 시위 상황 자세히 점검해 보겠고요. 2부에서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숨지면서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데요. 자,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월 17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다큐 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울신문의 송현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란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좀 정리 좀 일단 좀 먼저 좀 해주실래요? 네, 현재 유혈 진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여학생의 지근거리에서 뒤통수를 향해서 조준 사격했다라는 증언이 나오면서 사실상 즉결 처형이다라는 비판들이 나왔고요. 최근 2주 동안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서 자백을 한 시위대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강제 자백이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문을 한 이후에 이런 자백이 이루어지고요. 자백을 해도 결국 이게 사형 같은 가혹한 처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순히 경찰 진압 수준이 아니라 중무장한 보안군이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해서 진압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시위대 중에 이제 사망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장례식이 곳곳에서 열립니다. 근데 이렇게 장례식이 열리는 곳을 직접 혁명수비대나 뭐 이들의 지휘를 받는 민병대가 찾아가서 총을 쏘고 가는 그런 영상들도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며칠 전에 사례가 중단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이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사례를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중단됐다라면서 군사 개입에 대한 어떤 유보 입장을 내비쳤는데 당일에 이란에서는 반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체포된 시민들에 대한 재판이나 형 집행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지금 군사 개입에 대한 어떤 유보의 명분을 만들고 싶어 해요. 군사 개입을 직접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는 사례가 실제로 중단이 됐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현지 상황은 정반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김영미 대표 혹시 연결돼요? 이란 현지 연결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비트챗이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이게 앱이 있죠. 뭐 앱이 있나 봐요. 메신저 그래서 앱이에요? 예, 블루투스로 주변 사람 연결해줘. 인터넷 없이 할 수 있는. 인터넷 없이 가능하대요. 근데 예. 그거를 이제 화면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스타링크로 보내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시위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피를 본 상황이라 겁이 좀 많이 나고 있으니까 당장은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하기가 힘들지만 이란의 모든 도시에 지금 시위가 열린대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옆에 시가 이제 좀 이렇게 시위대가 모이는 것 같으면 그 시로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저 피해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차별 총격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게 이제 시위대 앞에 쓰면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옆으로 이렇게 있다가 싹 사라지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한테 전해 와서 뭔가 계속 시위는 계속 되고 있구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위가 좀 잠잠해질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상황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은 진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개입에 대한 시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유혈 사태가 확산되니까 지금 약간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란인 인터뷰 좀 했었거든요. 이제 뭐 이제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연락이 완전히 두절돼가지고 막 애타는 심정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그러면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스타링크. 네. 네.
이것 말고는 이제 일체 없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네, 현재로서는 네, 스타링크가 유일한데 문제는 스타링크도 뭐 아직까지는 그 워낙 접속량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려지긴 해도 현재 연결은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스타링크 단말기를 가진 사람이 소수고 그리고 그마저도 그러니까 주요 도시에만 몰려 있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스타링크를 가진 사람은 거진 도시에만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타링크가 전혀 없는 지방 지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혈 사태로 인해서 뭐 죽거나 사망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망자가 몇 명이다 하는 것도 지금 현재에서 확인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추정. 추산이고. 오차가 되게 클 수가 있는. 네, 근데 큰 도시에 네. 병원하고 법의학센터 이런 데에 몰려든 시신을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 이 정도니까 다른 도시에도 이 정도 이렇게 추산한 거라서 예. 실제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작은 도시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지금 근데 스타링크를 또 색출하느라고 이란 정부가 색출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도 지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움직임을 좀 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뭐 사례가 중단이 됐다라고 이야기한 그날 항모전단을 출동을 시켰다. 이란 쪽으로 이런 지금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트럼프의 저 발이 교란 작전 아니냐. 네. 시간을 벌기 위한 뭐 이런 좀 분석도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미국은 일단 직접적인 개입 자체는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변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주변 국가들입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그런 중동 국가들. 이스라엘도 뭐 저기 네타냐후가 군사작전 반대하고 나섰다면서요. 네타냐후도 직접 전화해서 그 군사작전 가능하면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나 사우디 모두 이제 군사작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데. 이 나라들이 다 이란을 싫어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했을 때 생겨나는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결과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왜냐하면은 미국이 개입할 경우에 이 시위는 그 시민들이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 또 반미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그 이란 내 혼란 그리고 뭐 난민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이란 내에 있는 여러 그 테러 단체들이 옆에 다른 중동 국가들로 넘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어떤 분석에 따르면 이런 혁명이 수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 혁명이 결국 완성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들이 이제 자기들 대부분의 걸프 국가들은 옛날에 아랍의 봄처럼. 그렇죠. 왕조들인데 이들이 이런 시민혁명에 성공하게 됐을 때 그것이 갖고 올 이제 효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점도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에 대한 그런 강력한 만류가 있어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아직은 좀 불투명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에 있었던 NSC 회의나 이런 데서 보면 뭐 심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들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심리전? 예,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위대를 좀 더 독려하는 그런 네. 차원에서의 심리전이라든지 이런 혹은 이제 다른 전자 장비들을 이용한 그런 이제 개입들에 대한 대안이 그러니까 뭐 공중전이라든지 사이버 심리전 이런 것들을 옵션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사실 저는 가장 이 상황이 약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미국의 개입이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옵션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해결책인 건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이란의 사태는 되게 엄중한 사태고 정부가 자기들의 시민들을 대량 학살하는 아주 인도주의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국제법상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요즘에 이제 90년대 위 R2P라 그래서 보호 책임이라 그래서 이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국제사회에 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 개입을 결정한다라는 이제 그런 합의들이 돼 있고. 근데 아무래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혈 사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빨리 끊어야 되는 건 아니냐.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의 개입이 가장 현실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제 군사 개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군사 개입의 양태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공중에서 전투기 띄워가지고 폭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마두로 체포하는 것처럼 참수 작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참수 작전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하메네이라든지 이란의 어떤 최고 지도부를 속아내는 이럴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작전을 할 때 마두로 참수 작전을 썼던 이유는 그 나라에서는 마두로만 제거가 되면은 사실상 다른 방공망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미국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란은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역시 미국은 알고 있기 몇 때문에 명 제거한다고 제거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에 있었던 그 이란 타겟팅 작전, 그러니까 주요 군사 시설을 타겟팅하고 벙커버스터 같은 아주 센 그 무기를 이용해서 특정 지역만 날리는 그런 식의 방식을 만약에 쓴다면 그런 식의 군사 옵션을 쓸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군사 옵션을 쓰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중이고 왜냐하면 마가 세력 지지자들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베네수엘라 작전은 이미 마가의 지지력을 굉장히 많이 잃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번에 이란까지 들어간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베네수엘라는 그나마 명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마약을 차단하기 위한 명분이 있었지만 사실상 이란은 거의 내전을 미국이 들어가서 막아주는 꼴이기 때문에 명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마가 지지자들의 어떤 그 의견을 다 꺾어내고 이란으로 군사력을 투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말대포만 쏘다가 끝날 거다 트럼프가. 근데 송 기자님 말씀대로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국외적으로는 베네수엘라를 가서 대통령을 체포한 거에 대한 비난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왜 정당하지 못한데 군사작전을 썼냐라는 그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란 쪽에 말한 대로 그렇죠.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군사개입 명분을 만들어서 이른바 물타기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위대가 지금 저렇게 군사력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이라도 와서 우리의 이제 이 유혈 사태를 좀 멈춰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네 정권을 끝내는 어떤 세력이라고 하면 미국만한 게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어떤 선택지를 그 뽑아들 것이냐를 그 재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지금 그럼 점검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중동 특사가 레자 팔레비와 비밀 회동을 가졌다. 저 네. 왕세자니까. 팔레비 전 왕조의 왕세자. 이제 후계자. 근데 사실 이거는 체제 전환을 전제로 할 때야만 팔레비 왕조의 후계자였던 용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왕정이 부활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왕정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대통령이나 이렇게 할 아무튼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문제는 현 지도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카드로 남겨둘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당장 그러니까 군사 개입이 되는 게 뭐 미국이 확실하게 군사 개입이 된다 하면 그런 거를 좀 더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간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왜냐하면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단순히 그냥 몰아내거나 혹은 참수작전으로 쫓아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냥 미국이 이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사실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이란이 미국에 적대적으로 중동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끔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뭐 군사 개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 그 왕조의 왕세자가 손을 잡든지 간에 어쨌든 다양한 카드를 지금 손 안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축출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중동 특사가 레자 팔레비와 비밀 회동을 한 것은 기존에는 사실 거의 버려져 있는 카드였거든요. 팔레비는. 그렇죠. 예, 영향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니까 존재도 몰랐죠. 존재도 몰랐고 근데 이번 시위 기간에 레자 팔레비가 계속 소셜 미디어를 하면서 시위를 독려했고 그게 또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니까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아주 일부지만 국왕을 다시 불러오자라는 구호도 등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그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해서 이 비밀 회동을 추진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많은 그 중동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수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국왕 자체 왕조 그 왕가 자체가 지금 이란 안에서 완전한 대안으로 과연 이 시민혁명이 이루어졌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데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힘들 거다. 그렇죠. 원래 왕세자가 그 아버지가 떠날 때 독재자의
말로를 보여주듯이 쓸쓸히 떠났고 이런 혁명을 때 호메인이 뭐 열광으로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혁명이 완수됐던 상황에서 그 혁명 정부가 지금 이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 이란 국민하고 다른 게 지금 많이 교육받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례들도 많이 알고 조금 더 문명적으로 깨어난 젊은 층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정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 당장은 지금 이렇게 국민적 합의식으로 하고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대안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혁명이 성공했을 때는 또 어떤 식의 권력 싸움이 벌어질지 또 몰라요. 간단한 게 아닌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참수 작전을 해서 몇몇 지도자를 제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란은 사실은 핵심이 혁명 수비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체제 전환까지를 꾀한다면 혁명 수비대를 완전히 그렇죠. 해야만이 사실은 완결이 되는 거고, 네. 이게 안 돼버리면 오히려 혁명 수비대가 방구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장 세력이 될 수도 네, 있고. 혁명 수비대에 더해서 이란과 이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전부 다 친이란 세력들이 다 있잖아요. 헤즈볼라라든지 그렇죠. 하마스라든지 이런 세력들까지도 사실 다 뿌리를 뽑아야 지금 세계가 얘기하는 그 뭔가 정권의 전복이 바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나 이런 데가 반대하는 이유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혁명 수비대가 이렇게 무장 세력, 테러 조직화 되어버리면 지금 있는 걸로도 골치 아픈데 그렇죠. 더 심해지는 거니까. 이 이란이 사실상 이라크나 뭐 이제 이런 주변에 굉장히 내전이 심각한 그런 나라들로 변모할 수 있고, 근데 이란은 핵을 또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는 훨씬 더 위협이 될 수 있기 핵 때문에 보유가 돼 있다고 봐야 돼요? 현재로서는 네,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네. 개발 중인 게 아니라 개발. 네, 그냥 직접 버튼 하나 누르면 이제 된다라는 수준까지 왔다고 봐야죠. 그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란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했을 때 그 옆에 나라한테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거든요. 그렇죠. 뭐 투르키에도 그렇고 이라크 또 파키스탄 다 옆에 나라들이 전부 그럴 수 있는 나라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건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 말하자면 권위주의 국가에 굉장한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군사 개입으로 되는 케이스를 가장 최악의 케이스로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자, 이러면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해가지고 이란을 더 봉쇄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번에 이제 이란 시위가 왜 격화되는가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민생고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 민생고가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도 뭐 한 방에 죽느냐 서서히 굶어 죽느냐 별로 차이가 없다 해서 일어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지금도 생필품 구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더 심해지는 거고, 그랬을 때는 대량 난민이 나올 수가 있죠, 이제는.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략을 쓴 거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은 어쨌든 이란하고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2차 제재를 가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란은 이란대로 좀 말려야지만이 하메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이제 힘을 잃을 수 있고, 근데 더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까지도 겨냥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앉아서 손 안에 떡을 2개나 쥔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군사 옵션을 쓸 이유가 또 없는 거예요. 야,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이 그러니까 그 옳건 그르건 적극 개입을 해가지고 이 유혈 사태를 끝낼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유혈 진압을 계속 하다 보면 시민들의 어떤 저항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한계치에 봉착을 할 거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또 상황 끝 이렇게 그러니까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가요? 이제 3년 전에 히잡 시위가 그랬거든요. 똑같이. 네. 근데 지금 다시 3년 만에 이렇게 물가에 반대하는 이런 유혈 시위가 나온 것이, 그러니까 히잡 시위도 그 당시에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란에선 다시는 이제 시위가 안 열리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이게 그냥 한 방에 꺼지는 불길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또 소강 상태에 있다가
또 어떤 계기로 또 시위가 일어날 거고 또 사람은 죽어나갈 거고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럴 바에는 국제사회가 어떤 식으로라도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사실은 봅니다. 국제사회가 미국이 아니라 유엔이 나서야 된다고 하더라도 예.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단순화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적극 개입해서 평화보 유지군을 투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란 정부군과 혁명 수비되고 싸워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한 건데 안 할 것 같고 그럼 뭔가 중재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걸 받아들일 지금 이란 지도부라면 지금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를 시켰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런 게 이제 뭐 유엔이라는 구조는 뭐 안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겠지만 처음 생길 때는 적극적 개입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원칙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뭔가 국제적 제재인데 이런 지금 뭐 제재 충분히 받아왔잖아요. 더 이상의 제재 카드를 쓸 수 없고 별로 그래서 효과도 없잖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얀마처럼 향후에 이란이 지금 당장 개입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마 미얀마처럼 굉장히 지금 5년째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로 고립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국제사회에서 잊혀져 버리는. 네, 잊혀져 버리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또 이제 결국은 희생되어 버리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네. 그 점을 제일 불안해요. 이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냥 이대로 히잡 시위 때처럼 끝나는 그러니까 건가? 며칠 전에 라는 걸 그 무서워하죠. 이란인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참 그만 지금 이란이 지금 광주다. 그 말을 하는데 뭐 더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시민들의 입장은 너무 그러니까 역대 사상 최고의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보탠다라는 걸 계속 지금 호소하고 있고 그나마 이런 뉴스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목숨 걸고 사진을 전송하고 소식을 전한 이란의 용기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국제사회가 충분히 들어주고 고민해 주는 것만으로도 시위대에 알겠습니다. 많은 힘을 보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뭐 좀 전망이 이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게 뭐 냉정하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좀 이란 상황은 이렇게 짚고 또 다른 시위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장희 교수, 김영미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시위 현장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총격으로 시민이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후에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저도 뉴스를 통해서 그 IC 요원이 총격을 가하는 장면을 봤는데 네. 아무리 봐도 총격을 가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 일본의 유명한 그 라쇼몽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장면인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 영상을 보면은 이민단속국 요원이 차량 운전석에 있던 여성한테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을 하고 그 위에 내리질 않으니까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여성이 차량을 후진해서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다른 요원이 갑자기 총을 뽑아서 운전석을 향해서 이제 총격을 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성이 사망하게 된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IC 요원들의 행태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IC 요원들 중에서도 훈련이 미숙한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워낙 많은 인원을 갑자기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국토안보부 소속이잖아요. 국토안보부의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말 강하게 푸시를 합니다. 이 IC와 IC 요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일종의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직원들 같은 사람들처럼 움직여요. IC 요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잉진압 이제 사례가 자꾸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요번 달에 몇 명 잡아와라. 네. 할당이 주니까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어떤 IC 요원은 보험 판매하는 것보다 이게 더 굉장히 힘든 직업이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거 달성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푸시가 너무너무 심한 거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단속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무력적인 위협이 있으면 즉각 대응해라. 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IC 요원 단속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멘탈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대통령, 부통령 나서가지고 두둔해 주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과로에 시달리는 거죠. 이분들도. 제일 무서운 게 과로입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사고가 발생한 미니애폴리스는 더군다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착한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그런 곳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북유럽 사람들이 거기 많았었는데 요즘엔 가면 그냥 아프리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제3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우리가 이제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난 이후에 거기서 또 이민 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소말리아 특히 소말리아 같은 데는 무조건 뭐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아요. 한 마을에 막 그러니까 부족처럼 모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가면 전부 소말리아 사람들 어느 마을 가면 미얀마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원래 미국인들보다 이제 난민으로 재정착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아이스 요원들의 밭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예민한 상황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위 양상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14일에 이 똑같은 지역에서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생활국 요원들이 계속 이제 단속을 하다가 불법 체류하던 베네수엘라 출신 남성을 체포하려다가 총을 쏜 일이 또 발생을 했어요. 어느 보도에서는 숨졌다고 지금 나오고 어느 보도에서는 지금 부상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위가 더 지금 거세지는 분위기고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2020년에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장소하고 또 1.7k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블록인가 떨어져 있다. 네, 그래서 경찰이나 공권력의 과잉 대응에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30대 백인 여성이 사망한 이후에 그날 밤에 다 같이 몰려 나온 이유가 사실 이런 거였어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도 그런 이유였고 사실 이게 지금 시위가 전국에서 대규모로 확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미국의 시위들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끌어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금방 또 식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라는 예측들과 분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어떻게? 미국인들이 다른 서방 국가들 사람들에 비해서 정치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개인주의도 상당하기 때문에 시위가 있어도 오래가지 않는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른 게 피해자가 일단 그동안 이민 생활국 단속에 걸려서 뭐 총격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던 불법 체류자, 외국인, 유색 인종이 아니라 백인의 여성의 기독교 신자라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시위가 결국 좀 거세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보이고 조금 과격한 전망일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현지에서는 이걸로 트럼프가 끝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정도죠. 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생각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지금 이런 식의 공권력이 자유롭게 행사되고 사람들을 가두고 혹은 외국인들을 고문하고 이런 것들이 오래됐고 거기에 대한 저항들 그러니까 이런 르네 구셋 그 살인이 이게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 쌓여져 있는 공권력이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가 드러난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서는 그게 이제 흑인을 경찰이 무자비하게 죽인 거고 이번에는 백인 여성인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옛날에 나치 때 수용소에 있었던 독일 목사가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얘기. 예. 그러니까 이런 극우 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 이런 소수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범죄화시키고 이들을 탄압하고 이런 것들이 단지 거기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폭력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하나의 시점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게 이제 파괴력은 만만치 않다라고 보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몇몇 정치인들이나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트럼프가 사실은 처음에 아이스 요원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보낼 때부터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예, 오히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반대 시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폭력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을 내란법을 동원해서 군대를 투입하고 심지어는 지금 뭐 중간 선거를 그렇게 해서 연기하려는 또 의도가 아닌가라고 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5일에도 트럼프가 미네소타 니네 이렇게 계속 시위하고 이러면은 여기 우리가 내란법 적용해서 군대를 보내겠다라고 경고를 했고 내란법을 발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미 해왔어요. 그러니까 주정부군을 보내가지고 지금 몇몇 도시들에다가 계속 군대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란법에 기초한 거예요? 아니, 내란법에
기초한 게 아니고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해서 지금 법원에서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못 한다고 결론이 났는데 내란법을 작동을 하면 이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작동됐던 게 92년에 로드니 킹 사건으로 인한 그 LA 폭동 때 LA 폭동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군 투입을 위해서 내란법을 작동했던 건데 트럼프가 지금까지 계속 간을 보고 있다가 니네 이제 진짜로 우리 내란법을 적용한다라고 이제 15일 날 경고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게 내란법을 적용하게 되면 트럼프가는 연방에서 주 방위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주 방위군을 연방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 방위군들을 마음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굴릴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각 지역에서 그걸 막기 위한 법안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주 입법으로. 주 입법으로. 네, 왜냐하면 금방 내란법이 정말 발동이 될 것 같으니까 각 주마다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법안들을 지금 계속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지금 너무 바빠요. 근데 주 법보다는 연방법이 우선이지 않아요? 연방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연방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 연방법에 적어도 동일하게끔 대응할 수 있는 법안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그 전국 계엄이 있고 부분 계엄이 있고 옛날에 위수령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 위수령은 아마 없어졌죠. 우리나라도 위수령 없어지고 전국 계엄이냐 그러니까 부분 계엄이냐 아마 이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미국도 지금 내란법을 발동하면 그 넓은 땅덩이 전국을 혹시 그러면 우리 개념으로 보면 전국 계엄으로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국 계엄으로까지는 사실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고요. 미국이 만약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2기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로만 갈 거야라는 자신의 공약을 지켰다면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도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전력이 계속 분산되어 있어요. 어디 이란으로도 가고 어디 중동으로도 가고 지금 계속 분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린란드에도 그린란드에도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계속 신경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내부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네요. 그나저나 지금 뭐 검사들이 계속 사임한다는 얘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예요? 일단 연방 검사들 이제 사임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미니애폴리스 연방 검사 같은 경우 오바마 때 국가가 이제 정부가 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때 이 사람이 발탁된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적 부담을 본인들이 직격탄을 맞기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발백입니까?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저항입니까? 그런 면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미국에서는 이런 식의 검사가 사임하고 이러면 이거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이거 그 뭔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사인인데 여기서 이제 연방 검사들이 사퇴한 이유는 이 이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여기가 원래 이제 법무부 민권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권력이 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때 법무부에서 조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조사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고 그 다음에 사망한 여성의 파트너를 조사해라. 그 사람과 이제 이 저항 집단 간의 관계를 조사해라. 뭐 이런 명령을 받고 이랬더니 이제 사퇴를 한 건데 이 트럼프 아래에서 이게 얼마나 저항으로서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다시 임명하는 거죠. 트럼프는 오히려 자기가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정치적인 그 압박을 이 검사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해 트럼프 임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자진 사임하거나 혹은 해임된 그 법무조사 검사가 수백 명에 달해요. 근데 이 얘기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력이나 정책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법의 잣대마저도 달라진다고 느끼는 법조인들이 스스로 이걸 피하고 싶거나 혹은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사임하거나 축출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험한 꼴 안 볼란다. 이거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원칙대로 적용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이 정권에 따라서 이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랑하는 그 법치주의가 이런 데서 흔들리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현상인 거죠. 근데 제가 이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이스 요원들이 와서 막 활개를 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나 내지 주지사가 뭐를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에 있는 법이 말씀드린 연방법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주마다 지금 저 연방법을 넘어설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서지 않지만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법을 지금 빨리 발의를 하자. 그래서 열심히 지금 발의를 하는 쉽게 하면 중이에요. 이런 거죠. 우리가 미국 영화 보면 막 사건이 벌어지면 그 시 경찰이 막 하다가 갑자기 FBI가 딱 그렇죠. 그냥 빠져디네. 네. 나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해. 그러면 찍소리 못 하고 나가. 딱 그겁니까? 그 그러면? FBI가 마저도 해결을 못했을 때 배트맨이 오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마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미네폴리스를 포함해서 여러 도시들이 이민자들 특히 많이 모여 있는 도시들이 그런 영화적인 상황을 기대할 정도로 많이 심각한 거죠. 배트맨이 어딨어? 영화에서는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검토하는 법들을 보면 예를 들면 민간 장소 단속 연방 요원이 민감한 장소를 예를 들면 학교나 병원. 왜냐하면 지금 막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를 그냥 잡아간다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혹은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냥 막 잡아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사실은 인권 침해를 지금 미국도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니고 이미 많은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컬 경찰이 아이스에 협력하는 거를 금지하는 거. 그다음에 시민들이 아이스에 의해서 연방 정부에 의해서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바로 주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거. 그리고 지금 일부 주에서는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해서 연방 요원들도 주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해보지 않았던 일인데 갑자기 이 아이스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고용을 해서 전 지역에 투입이 돼서 아무데나 상관없이 다 들어가서 사람들 잡아가고 이러니까 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이제 주 정부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스로 좀 한정해서 얘기하니까 지금 이런 거지. 지금 뭐 미국 중앙은행 총재까지 네. 그렇죠. 파월이 계속 맡고 뭐 있죠. 에너미 뭐 적이라는 표현까지 가장 쓰는 큰 적이라고. 네, 가장 그러니까. 큰 적. 그러면서 기소를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으니 뭐 지금 한마디로 아나무인 뭐 지금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트럼프의 입장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래도 직업 윤리상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본 시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불법 이민자로 인한 어떤 이 정도 미국 사회의 혼란 같은 것들을 겪어보지 않았고 그러면 미국인들도 사실 매 선거 때마다 이 불법 이민자 문제가 이렇게 화두로 올라오는 건 그만큼 고통받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겠지라는 생각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들이 사실상 그래 어쩌면 일정 부분 필요할 수도 있어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려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들 IC 요원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사실상 자기가 자기 발목 잡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모든 정책에는 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이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린 겁니다. 이해해요. 국제사회도 다 이해합니다. 미국이 이 불법 이민자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자꾸 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필요한 정책들도 사실상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부분들 이게 결국은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한번 그러면 그 중간선거 얘기를 하셨으니까 전망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시면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지겠죠? 라고 치러지긴 하겠죠. 전제하고 네. 치러지겠지만 원래 플로이드 사건도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이 일이 중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거는 정말 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제 근데 지금 1월이에요. 11월까지 기간이 굉장히 아이고야.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만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석이 있잖아요. 주 방위관을 투입한 곳도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네. 아이스 요원들이 가서 난리치는 것도 대부분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골라서 그렇게 한다. 네. 그럼 이게 공화당 강세 지역에 가서 뭐 해가지고 탈이 나서 그러니까 간표가 발생한다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질 곳이다라고 네. 생각을 한다면 대세에 큰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다. 혹시 이렇게 연결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대세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기보다는 그렇게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을 때려야만 약간
1타 2피 같은 느낌을 트럼프는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공화당을 때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얻는 게 하나도 없지만 민주당 지역을 때리게 되면은 일단 공화당 우세 지역 사람들한테는 잘하고 있어라는 표를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원했던 대로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은 색출하는 작업대로 또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주당 주정부나 민주당 시정부의 무력함도 그렇죠. 보여줄 부각시킬 수 수 있죠. 있고. 민주당이 들어와 있는 이런 지역들이 그냥 속절없이 다 지금 당하고 있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 장관에 대한 뭐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이 현실화되기도 어렵고 이슈 자체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중간 선거 이 공방 구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크게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이 IC 의원들을 아주 강력하게 투입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됐죠. 근데 조금 약간 그 전과 다른 것은 초반에 송현석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백인 여성이 사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미 이런 아이스의 무차별적인 구금 체포 과정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이 있는데 이 백인 여성이 사망하게 됐다는 게 과거 어떻게 다르냐면 약간 공화당 의원들 안에서도 약간의 이탈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민들이 이렇게 아이스의 그 체포 과정에서 자기들이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 수단이 없다라는 것들이 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계속 지지할까라는 의문을 공화당 안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기 시작하고 저희가 영상을 다 봤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무장하지 않은 시민을 그냥 갑자기 가서 그냥 총으로 쏴서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것들을 봤던 그 충격이나 효과라는 게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진다면 그 이전의 다른 사건들보다는 좀 더 강력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이스의 저 행태가 이번 요건으로 한정을 하지 않고 좀 넓혀서 보더라도 이른바 유색인종 유권자들한테는 악영향을 줄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 하나가 단순히 이 트럼프의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2기 들어서부터 일종의 그 쿠폰을 차곡차곡 잘 쌓아놨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게 결국은 중간선거에 터질 수 있다. 11월 중간선거 전에 그린란드를 접수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접수를 하면 그거는 또 뭔가 태세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지금 그린란드 비싸요 지금. 근데 비싸서 네, 최대 7천억 네, 달러. 그게 지금 가능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또 중간 선거 이전에 써야지 쓴다면 이후에 쓰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지금 집권 1년도 안 됐는데 정말 많은 수많은 일들이 일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11월까지 기상천외한 또 어떤 맞아요. 일을 할지를 맞아요. 네, 모르는 너무 많은 거라서.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지금 베네수엘라 사건만 하더라도 트럼프나 마가 진영에서는 완전 다 웰컴하고 쌍수 들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사건 이후에 마가도 많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마가의 반발을 의식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석유를 강조를 했다라는 건데도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의 보편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는 저렇게까지 남의 나라 대통령을 침실에서 끌어오고 눈을 가리고 저렇게 하는 것이 미국인의 지성일까라는 데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고 또 미국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전 세계에 악마로 찍혀서 우리가 이제 해외 나가면 미국인이 타겟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가 진영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가 유도했던 중간 선거까지 가면서 마가 진영의 굳히기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파월 저기 기소 문제 가지고도 공화당 안에서 좀 약간 이탈 움직임이 좀 있다면서. 네. 그거 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다 하면서. 그 베네수엘라 작전 때도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 IC의 이 과잉 진압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더 크게 터진 거죠.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미국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참 민주주의 전통을 수립하는 것은 참으로 지난한 과정인데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맞습니다.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 이게 우려스러운 게 중간 선거에서 설사 트럼프가 지더라도 이 다음을
그럼 민주당이 다시 장악할 수 있겠냐. 그것도 사실상 불안전한 상황으로 계속 지금 트럼프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ICE가 강력하게 단속했을 때 어떤 식의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공화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란을 어떤 극복하고 진압한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대단한 겁니다. 정말. 그래서 그리고 항상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경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이 그 선이 무너져 버리면 그다음에 룰이 무너지고 전통이 무너지면 그다음부터는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악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이 이 법을 평등하게 어떻게 보편적 상식선에서 적용하느냐. 그걸 뛰어넘었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역사적으로 학습하고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요. 어찌 본다면 트럼프는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일 수도 있다. 이미 다른 라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른 라인을 갔을 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우리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된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뭐 2대, 3대 뭐 하여튼 아주 초반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거의 뭐 압도적인 비율로 전두환.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모른다. 근데 사실 최악의 대통령을 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의 대통령을 이제 그렇죠. 우리는 그걸 모범 생각을 삼는.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선의 대통령은 아니다라는 뭔 소리예요, 부분에 지금. 동의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최악에 한참 가까이 가야지 무슨 최선이야. 그러니까 최선의 대통령은 아니다. 택도 없다. 그죠? 참 한숨 나옵니다. 아무튼 세 분 수고하셨고요. 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